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기술적 분석 모듈 이번 시간은 유동성입니다. 지난 강의까지 우리는 두 개의 층을 쌓았습니다. 시장 구조로 방향을 읽었고 공급과 수요로 가격이 반응하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위에 마지막 층을 얹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진입했다가 손절당하고 나서야 원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 억울했던 매매가 왜 반복됐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같은 수요 구역, 같은 공급 구역이라도 어떤 구역이 더 높은 확률을 갖는지 구분하게 됩니다. 셋째, 목표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 더 생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어렵게 배울수록 못 쓰는 개념입니다. 저는 오늘 최대한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로 투 히어로 시리즈는 기초 체계를 무료로 다룹니다. 이 기초 위에서 이어지는 팔콘 트레이딩의 전체 체계, 팔콘 메커니즘은 프로 멤버십에서 다룹니다. 베테랑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팔콘 트레이딩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 멤버십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합니다. 오늘 강의 같은 기초가 먼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구조와 공급과 수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앞 강의로 돌아가서 다시 시청하세요. 그 두 개가 서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을 파고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구조와 공급과 수요, 이 둘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거기에 얻는 층입니다.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유동성을 배울까요? 우리의 엣지를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구역의 확률을 높여주고 어디를 목표로 삼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구역의 확률을 높인다, 목표를 정한다, 포지션 관리를 돕는다. 시장의 유동성이란 그 시장에 존재하는 공급과 수요의 양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크게 흔들지 않고 사고팔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오더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모든 가격대에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있고 각 층마다 물량이 두껍습니다. 유로달러나 비트코인 또는 주식 거래에서 시장가로 주문을 낸 적 있으시죠? 거의 즉시 체결됐을 겁니다. 반대편에 여러분의 주문을 받아줄 유동성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유동성이 얕은 시장입니다. 모든 가격대에 호가가 있지도 않고 있어도 물량이 얇습니다. 앞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모든 매수 주문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도 주문이 필요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적인 자산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 주식, 펀드, 국채.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반대로 비유동적인 자산은 부동산, 고가의 자동차, 미술품, 골동품입니다. 집이나 고가의 차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현금 가방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비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시장은 가격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차트가 깨끗합니다. 갭이 적고 변동성이 덜 튑니다. 체결이 빠르고 수수료가 낮고 스프레드가 좁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시장은 가격이 불규칙합니다. 차트에 갭이 자주 보입니다. 주식 차트를 보신 적 있다면 아실 겁니다. 유로 달러 같은 메이저 통화상보다 훨씬 튀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체결이 느리고 수수료가 높고 스프레드가 넓습니다. 다시 오더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자금을 운용하는 참가자라고 해봅시다. 150만 달러 매수 주문을 시장가로 밀어넣습니다. 즉시 체결되면서 그 자리에 쌓여있던 대기 주문들을 전부 흡수합니다. 가격은 언제나 큰 유동성 덩어리를 찾아다닙니다. 시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차트에서 보는 그 거대한 불균형, 공급과 수요 사이에 그 급격한 기울어짐, 그게 바로 지금 오더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캔들이라는 언어로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로 투 히어로 과정에서는 가격 구조 기반 분석으로 오더북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대신 차트의 가격 움직임을 통해 그것을 읽습니다.
첫 번째 층, 시장 구조. 방향을 알려줍니다. 상승인지 하락인지, 추세와 같은 방향인지 역방향인지, 그리고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로 지금 가격이 좋은 자리인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층, 공급과 수요. 큰 주문이 들어온 자리를 보여줍니다. 남은 주문이 어디에 있을지, 그래서 가격이 왜 돌아올 이유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층, 유동성. 큰 주문 덩어리가 어디에 쉬고 있는지, 가격이 어디로 끌려갈지를 보여줍니다. 큰 불균형이 생기면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되찾으려 합니다. 그러려면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가격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오더북을 직접 보지 않는다면 차트에서 유동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제 경험상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구조적 유동성. 시장에서 고점이나 저점이 만들어지면 그 위와 아래에는 거의 항상 주문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아지는 고점을 노려 매도한 사람은 손절을 그 고점 바로 위에 둡니다. 높아지는 저점을 노려 매수한 사람은 손절을 그 저점 바로 아래에 둡니다. 돌파를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점이 깨지길 기다리며 그 아래에 매도 스톱 주문을 걸어둡니다. 고점이 깨지길 기다리며 그 위에 매수 스톱 주문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적 지점의 위아래에는 주문이 쌓입니다. 사실 그 주문들 때문에 그 지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 동일 고점과 동일 저점입니다. 완벽하게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쌍바닥, 쌍고점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입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쌍고점에서 매도하는 사람은 손절을 그 고점들 바로 위에 둡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죠. 쌍고점에서는 팔아라. 쌍바닥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손절을 그 저점들 바로 아래에 둡니다. 돌파를 노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추세선 유동성입니다. 내려가는 추세선을 저항으로 보고 매도하는 사람은 손절을 그 고점들 위, 추세선 위에 둡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그 낮아지는 고점들 위로 유동성이 계속 쌓입니다. 언젠가 시장이 그걸 가지러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추세선을 지지로 보고 매수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레인지 유동성입니다. 박스권 상단에서 팔면 손절은 상단 위, 하단에서 사면 손절은 하단 아래. 레인지 양쪽에 유동성이 쌓입니다. 깃발형 지속 패턴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결과는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차트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자석입니다. 가격이 끌려갈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동성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구조적 지점의 위아래에 있습니다. 전부 표시하기 시작하면 차트가 선으로 뒤덮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표시하는 게 아니라 걸러내는 겁니다. 내가 진입하려는 구역, 내가 목표로 삼을 자리, 그 확률을 높여주는 곳만 보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도. 둘째, 수입 구역. 이 둘이 우리 구역의 확률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화면 아래를 보십시오. 둘 다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최소 조건은 여전히 구조 돌파 또는 다른 구역 압도입니다. 확률을 더하는 층이지 자격을 주는 조건이 아닙니다. 유도부터 보겠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시장 참가자들을 끌어들이는 것, 왼쪽 카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내 구역 앞에 반대 주문이 모여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모든 매수 주문에는 그에 상응하는 매도 주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이나 기관이라고 해봅시다. 큰 주문을 넣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많이 쌓인 곳에서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슬리피지 없이 가능한 좋은 가격에 체결되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캔들 차트를 보면 동일선상의 저점인 쌍바닥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에서 아주 흔한 모양입니다. 첫 번째 트레이더가 두 번 하락에 실패했으니 지지라고 보고 여기서 매수합니다. 손절은 쌍바닥 아래 매도 스톱 주문 손절용입니다. 두 번째 트레이더는 하락을 예상하고 있고 동일선상 저점이 깨질 거라고 보고 하락 돌파하는 시점을 노려 지지선 아래쪽에 매도 스톱 주문 진입용을 걸어둡니다. 세 번째 트레이더 역시 하락을 보지만 확인을 원합니다. 지지선이 완전히 이탈되고 나서 캔들이 되돌아올 때 매도하려고 기다립니다. 이때 매도,
리밋 주문 진입병을 걸어둡니다. 같은 가격, 3명의 트레이더, 3가지 생각. 그런데 세 경우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 경우 전부 쌍바닥 바로 아래에 매도 주문이 쌓입니다. 첫 번째 트레이더의 손절, 매수 포지션의 손절은 매도 주문입니다. 사놓은 걸 팔아야 청산되니까요. 두 번째 트레이더의 돌파 매도 스톱, 역시 매도 주문입니다. 세 번째 트레이더의 되돌림 매도 주문도 그 근처입니다. 정리하면 그 쌍바닥 아래에는 상당한 양의 매도 유동성이 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관이 그 가격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기 주문을 받아줄 매도자가 거기 모여 있으니까요. 트레이딩을 좀 해보셨다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고 계좌에 잠깐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하락하여 손절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러고 내 포지션이 정리되자마자 원래 내가 봤던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조작됐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십시오. 수요 구역 바로 앞에 동일 저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저점 아래에 유동성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매수했고 잠깐 수익이 났고 저점이 쓸리면서 수요 구역 안에서 손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이런 일은 대체로 가치 있는 구역 바로 앞에서 벌어집니다. 그 흔한 패턴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큰 자금이 좋은 가격에 체결되기 위해 그 앞에서 반대 포지션을 유도한 겁니다. 조작이 아니라 체결을 위한 유도입니다. 이 그림을 양쪽에서 보겠습니다. 왼쪽 패널, 쌍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은 잠깐 수익이 났다가 저점이 쓸리며 손절에 걸립니다. 오른쪽 패널, 깨진 걸 보고 되돌림에서 매도한 사람, 역시 잠깐 수익이 났다가 가격이 되돌아 오르며 손절에 걸립니다. 방향이 반대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겪습니다. 양쪽 모두의 손절이 그 구역 앞에 유동성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점 아래 이야기였습니다. 고점 위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쌍고점에서 매도한 사람의 손절은 그 고점 위에 있습니다. 깨진 뒤 되돌림에서 매수한 사람의 손절도 그 근처입니다. 고점 위에도 저점 아래와 똑같이 주문이 쌓여 있습니다. 형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세선입니다. 내려가는 추세선을 따라 매도한 사람들의 손절이 그 추세선 위로 계속 쌓입니다. 가격이 그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 유동성을 가져간 다음 위에 있던 공급 구역에서 반전합니다. 동일 저점이든 구조적 지점이든 추세선이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유동성은 자석입니다. 가격은 그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은 수요 구역을 찾았다면 그 앞에 매도 유동성이 쌓여 있는지 봅니다. 괜찮은 공급 구역을 찾았다면 그 앞에 매수 유동성이 쌓여 있는지 봅니다. 어떤 형태든 그게 보인다면 그 구역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데이터를 모아본 결과 표본이 커질수록 이 개념은 거의 항상 확률을 높여줬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요 구역에서 가격이 곧장 밀고 올라가 구조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리 안에 유도가 없습니다. 낮은 확률입니다. 수요 구역에서 출발했지만 중간에 작은 되돌림이 있었습니다. 작은 고점 하나가 만들어졌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작은 되돌림이 만든 저점 아래에 유동성이 쌓입니다. 내 구역 앞에 유도가 생긴 겁니다. 높은 확률입니다. 다만 이건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 조건은 여전히 두 가지입니다. 구조를 돌파한 구역이거나 다른 구역을 압도한 구역, 유도는 그 위에 얻는 확률입니다. 두 번째 개념, 수입 구역입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유동성을 먼저 가져간 구역, 어떤 구조를 한번 쓸어낸 다음 방향을 바꿔 반대로 움직이면서 생긴 구역입니다. 화면의 6개 차트를 보십시오. 스윕 구역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구조적 저점과 고점. 한 방향으로 밀고 내려와 구조적 저점을 만들고 조정 후에 그 저점을 쓸어냅니다. 여기서 흰색 캔들이 보이십니까? 유동성을 쓸어내는 바로 그 캔들입니다. 달러 표시가 붙은 저점 아래의 주문을 이 캔들 하나가 가져가고 거기서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열.
동일 저점과 동일 고점, 쌍바닥, 쌍고점이 쓸리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추세선 아래 또는 위에 쌓인 유동성이 쓸리는 형태입니다. 아래 행은 전부 반대 방향 하락 버전입니다. 형태는 달라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먼저 쓸어내고 그 다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최소 조건은 여전히 구조 돌파 또는 다른 구역 압도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유동성까지 쓸어낸 구역이라면 그 구역은 상당히 높은 확률을 갖습니다. 이제 둘을 합쳐 보겠습니다. 유동성을 쓸어내며 만들어진 구역이면서 그 앞에 유도까지 있는 구역,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차트로 전형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며 저점과 고점을 낮춥니다. 상위 타임프레임 수요 구역 앞에서 동일 저점이 만들어집니다. 번호를 따라가겠습니다. 가격이 그 동일 저점을 쓸어냅니다. 매도 유동성을 가져가면서 상위 수요 구역에 닿습니다. 큰 자금이 그 매도 유동성을 받아 매수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며 구조를 돌파하고 공급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쓸어내며 만들어진 새 수입 구역이 남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고점 앞에서 유도가 만들어지고 쓸리고 구역에서 반전하고 유도로 모으고 쓸어내고 구역에서 반전. 그 순서가 반복됩니다. 추세 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가격이 조정을 만들며 저점을 만듭니다. 성급한 매수자들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스윙 저점이 완성됐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내부 구조가 한번 쓸립니다. 진짜 상승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큰 자금은 그 매도 유동성을 가져가고 수요를 확인한 뒤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며 구조를 돌파합니다. 돌파 이후 가격이 다시 조정을 만듭니다. 동일 저점이 생기며 더 많은 매도 유동성이 쌓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스윕 구역이면서 앞에 유도까지 있는 수요 구역이 있습니다. 높은 저점을 믿게 하고 쓸어낸 뒤 진짜 랠리가 시작됩니다. 아주 높은 확률의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는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림을 뒤집으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할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 상위 타임프레임 공급이 있습니다. 흰색 캔들이 상위, 골드가 하위입니다.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하위 타임프레임에는 작은 수요 구역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씩 완화됩니다. 가격이 닿고 반응하고 다시 뚫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완화된 수요 구역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손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된 구역과 추세선 아래에 쌓인 그 주문들이 다음 하락의 연료가 됩니다. 완화된 구역은 지지가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위한 유동성입니다. 지나간 구역을 미련 없이 보내야 하는 이유이고 동시에 목표 설정에 쓸 수 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시장 구조는 유동성보다 우선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 모듈 시작할 때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동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유동성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게 언제 쓰일지, 쓰이기는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왕입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구조 돌파가 나왔고 가격이 수요 구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요 구역 바로 아래에 동일 저점이 보입니다. 이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가격이 그걸 쓸러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승 추세에서는 그 스윙 저점을 강한 저점으로 봅니다. 가격이 그 아래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네, 이건 부정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쓸리기만 계속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엣지가 있는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회를 놓칩니다. 유동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유동성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겁니다. 수요 구역에서 매수하려 했는데 가격이 그 아래 동일 저점을 쓸어버리고 손절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진입 전에 이미 감수한 리스크입니다. 확률 모델의 일부이고 사업 비용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을 가져간 뒤 가격이 강하게 돌아섭니다. 원래 봤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캔들이 닫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스윙 저점 아래로 몸통이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닫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입 1 매핑을 쓰기 때문에 구조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동일 저점을 쓸었지만 몸통 종가가 그 아래로 닫히지 않았다면 진짜 돌파가 아닙니다. 꼬리만 나간 겁니다. 꼬리 돌파 이후 추세가 정말 바뀌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꼬리 돌파는 유동성 회수입니다. 쓸림이 일어난 다음에 반응해서 다음 기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예측하지 말고 쓸린 다음에 반응하십시오. 구역에서 매매를 고민할 때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가격이 그 구역으로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가? 왼쪽 조정형 되돌림. 왼쪽 차트를 보면 로테이션 구역에서 강하게 불균형을 형성하며 양봉 캔들이 발생하고 가격이 천천히 조정하며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쌓입니다. 구역 앞에 유도가 되고 진입 후에는 목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싶은 되돌림입니다. 오른쪽 V형 되돌림. 오른쪽 차트는 로테이션 구역에서 강하게 불균형이 나왔지만 곧장 이전 범위로 되돌아옵니다. V자 모양입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 다리 안에 유동성이 없습니다. 쓸 것도 목표로 삼을 것도 없습니다. V형으로 돌아온 구역은 오히려 더 아래 구역을 위한 유동성이 되기 쉽습니다. 이건 결국 모멘텀 이야기입니다. 모멘텀은 간단합니다. 한 움직임이 다른 움직임보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 A에서 B 구간을 보면 강한 하락이 빠르게 나옵니다. 12개의 캔들로 빠른 임펄스입니다. 이번에 B에서 C 구간을 보면 되돌림이 느리게 올라옵니다. 24개의 캔들입니다. 2배의 시간입니다. 그럼 모멘텀은 하락입니다. 와이코프에서는 이걸 노력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되돌림 구간이 임펄스보다 훨씬 오래 걸렸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되돌리는 내내 매도 압력이 지속됐다는 뜻입니다. 큰 자금이 포지션을 쌓으면서 더 낮은 가격을 위한 유동성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임펄스는 빠르고 되돌림은 느리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입니다. 반대로 되돌림이 빠르고 V제에 가깝다면 경고 신호입니다. 아이디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입 전에 확인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걸 타임프레임 전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 색부터 확인하세요. 흰색이 4시간, 파란색이 15분, 골드가 1분입니다. 한 차트 안에서 타임프레임을 내려가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걸 보실 겁니다. 1번 하락 추세입니다. 오래된 4시간 수요 구역이 되돌림과 단기 반응을 만들면서 유동성을 쌓습니다. 2번 가격이 동일 고점을 쓸어냅니다. 체인지 오브 캐릭터가 나오고 새 스윕 공급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3번 이어서 수요에서 공급으로 전환된 자리를 쓸고 구조를 돌파합니다. 다시 새 스윕 공급 구역이 남습니다. 이 구역이 오른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걸 봐두십시오. 뒤에서 다시 만납니다. 4번 구조 돌파 이후에는 되돌림을 기대합니다. 이전 4시간 수요 구역 앞에 유도가 만들어집니다. 5번 여기서부터 파란색 15분입니다. 구조, 전환, 스윕 구역 그리고 그 다리 안에 유도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4시간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6번 15분 랠리가 올라가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4시간 공급 스윕 구역입니다. 그 앞에 유도가 상위 스윙의 출발점이 됩니다. 타임프레임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7번 초크가 형성되고 15분 공급 구역 범위가 있으며 공급 레벨 직전에 유도가 있습니다. 8번 그리고 1분 구조에서 초크 전환 그리고 스윕 구역까지 가격은 지금 프리미엄에 있습니다. 구조가 말해주는 방향과 위치, 구역 그리고 유동성 세 층이 전부 같은 자리를 가리킬 때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어느 타임프레임이든 묻는 질문은 똑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동성은 2가지 질문으로 씁니다. 첫째, 내가 진입하려는 구역 앞에 유도가 있는가? 동일 저점이든 구조적 유동성이든 추세선이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둘째, 이 구역은 만들어지기 전에 유동성을 쓸어냈는가? 구조를 한번 가져간 뒤 반대로 출발한 구역인가?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 구역의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유동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전부 표시하려 들면 차트가 선으로 뒤덮이고 분석은 혼란이 됩니다.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구역입니다.
유동성은 그 위에 얻는 마지막 층입니다. 정리는 방금 보신 두 개의 질문이 전부입니다. 이 두 질문을 차트 앞에서 습관처럼 던질 수 있게 되면 오늘 강의는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차트에서 수입 구역을 3개만 찾아보세요. 구조적 저점이든 동일 저점이든 추세선이든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찾으셨다면 그 앞에 유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 보십시오. 직접 찾아본 3개가 강의 10번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강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시장 단계, 그리고 가격 목표. 이 두 강의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업로드되는 대로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강의들, 팔콘 진입 모델, 세션 활용, POI 선택, 데이터 수집, 그리고 포워드 테스팅의 기술. 이 강의들은 팔콘 트레이딩 공식 홈페이지 제로투 히어로에 업로드되는 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간 콘텐츠 제로투 히어로 메뉴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입만 하시면 전부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는 아래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층 위에 다음 층들을 계속 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